안녕하십니까. 2020년 직업상담사 2급 제4회 실기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이 4회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와 2회가 통합으로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3회와 4회 이런 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회 직업심리학에 해당되는 문제는 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 6문제 모두 다 예전에 기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많이 나왔던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듬성듬성 나왔던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원칙적으로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느닷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쭉 해주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틴슬리와 브래들리 나오면 되게 뭔지 아시죠? 네, 심리검사 결과 해석입니다. 심리검사에 대한 결과 해석의 4단계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단계가 4가지로 쪽쪽쪽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개가 쳐져 있을 거고요. 틴슬리와 브래들리가 제시한 심리검사 결과 해석의 4단계. 첫 번째는 해석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해석을 준비하고 내담자가 그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2단계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결과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4단계가 추후활동. 이렇게 해서 4단계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씩 보죠.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큰 카테고리를 잘 적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관식 채점할 때는 그것이 맞게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사의 결과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숙고하는 단계다. 그래서 면담을 통해 얻은 내담자의 정보와 어떻게 통합할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요, 심리검사 결과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얻은 뭐 행동적인 정보, 면담 자료, 관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제 해석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 결과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숙고하는 단계가 1단계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단어가 요거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면담을 통해 얻은 내담자의 정보와 어떻게 통합해서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내담자가 검사 결과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제 해석을 할 때 내담자가 그걸 또 못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검사의 목적이란 게 있었겠죠. 그래서 내담자에게 이걸 상기시켜줘요. 검사하는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검사나 프로파일이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결과를 전달하는 거예요. 결과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석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목적을 상기시켰으니까, 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해석에 임하게 됩니다. 어려운 용어는 피해야 됩니다. 점수 자체보다는 점수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을 강조해서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점입니다 라고 점수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이 점수가 어떤 의미인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서 이제 이 알아듣기 쉽게, 어려운 용어, 전문적인 용어 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3단계가 됩니다. 원점수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점수에 의미하는 바, 그 점수의 의미라 할까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추후활동입니다. 추후활동은 내담자의 상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내담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통해 알게 된 그 내용과 기타 내담자 관련 자료들을 잘 통합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추후활동이 되는 거죠. 근데 결과 정보는 전달했으니까 그 결과 정보 전달했을 때 내담자가 그 정보를 통해서, 결과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도와주는 작업, 그게 바로 추후활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틴슬리와 브래들리의 이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거예요.
띄엄띄엄 나오는 문제 하나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앞에는 해석을 준비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내담자가 이 결과 해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과 정보를 전달하고 마지막은 추후 활동을 한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띄엄띄엄 나오는 거예요. 슈퍼의 경력 개발 5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슈퍼의 그 진로 발달 단계 하면 성탐, 확류세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경력 개발 5단계예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탐색 단계, 확립 단계, 성탐, 확 이게 왔어요. 그 다음에 중간 경력, 그 다음에 말기 경력, 그 다음에 쇠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탐, 확류세가 아닌 겁니다. 성탐, 확류세의 성장기 이것은 좀 이 경력이라고 말하긴 그래요. 아주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자, 탐색 단계부터 들어갑니다.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가 바로 이제 탐색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립 단계입니다. 이 확립 단계는 직업을 얻고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업무를 배우면서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하는 것이 확립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네, 직장을 잡고 그 다음에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 직업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하는 단계가 바로 확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간 경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간 경력 다음이 말기 경력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년기의 끝자락 65세 이후가 쇠퇴니까 중년기의 끝자락이 말기 경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 중간 경력 단계는 정말 한참 열심히 일하는 단계, 그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종업원이 또는 구성원이 특정 업무 영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전문성과 경험들을 충분히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논하고 경쟁 상황에서 이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가 돼요. 왕성한 활동을 하는 단계가 바로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상당히 정착과 안정이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기 경력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훈련시키고 지도하는 거예요. 이제 후세대에게 이제 직업적인 측면에서 후배라 할까요? 후배를 지도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경력, 경험, 지식과 전문성을 다른 사람, 후배라고 보시면 돼요. 훈련시키고 지도하는 데 노력하는 단계가 말기 경력 단계가 됩니다. 쇠퇴 단계입니다. 은퇴가 나와야 되겠죠. 네, 은퇴를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조직 이외의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가 된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조직을 한다 했을 때, 조직 생활을 한다 했을 때 그 조직 생활 이외의 활동, 그러한 단계를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쇠퇴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슈퍼의 경력 개발 5단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빈출 영역은 아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탐색 단계다라고 했어요. 탐색 단계는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1단계고 확립 단계. 이 확립 단계는 직장을 찾고 동료한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업무를 계속 배워나가면서 이 직업 세계, 이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을 계속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 중간 경력 단계와 말기 경력 단계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거는 직장 생활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이걸 유지해 나가면서 갈등 관계나 경쟁 관계 여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 전문성 이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지도하는 단계가 말기 경력 단계가 되고 은퇴를 준비하면서 은퇴 이후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혁 활동에 활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것들이 쇠퇴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 3가지. 이거는 3회 때 나왔어요. 3회 때 나왔는데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에 수렴 타당도 분석, 변별 타당도 분석, 요인 분석법. 제 기억인데요. 3회 때는 2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또 3가지예요. 그래서 3가지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수렴 타당도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능이라고 하는 녀석을 지필과 구두로 시험 봤을 때
이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왜? 지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녀석을 측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바로 이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가 있는, 그럼 이 말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수렴 타당도 분석입니다. 자, 이제 그와 대비되는 게 뭐죠? 변별 타당도 분석이에요. 변별 타당도는 다른 개념을 보는 거죠.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 개념 안 해도 돼요. 그냥 다른 개념 해도 돼요.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들 간에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낮아야 되죠. 낮아야 변별 타당도, 차별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변별성이 생겼으니까. 자, 여기 지능이 있고 여기 감성이 있어요. 개념이 달라요. 이걸 지필로 했을 때 다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상관관계가 낮았을 때 차별성이 있다, 변별성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가 없는, 이 말이 바로 다른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관계가 없는 변인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요인분석법이 있습니다. 요인분석법이 구성타당도를 분석할 때, 구인타당도 분석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문항이 있으면 문항에서 같은 요인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인분석법입니다. 자, 구성타당도 분석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문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상호관계를, 서로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서로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묶어주는 방법이에요. 상관이 높다는 것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 것끼리 딱 묶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요인 적재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인 적재치를 보고 이게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게 0.40 이상이면 같이 묶이더라고요. 0.40, 0.50 정도 우리가 이제 이상 되면은 묶이는 것으로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묶인 녀석이 있고 안 묶인 녀석이 있어요. 안 묶인 녀석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외시키는 거죠. 많은 연구 논문에서 요인 분석은 반드시 하거든요. 탐색적 요인 분석이나 확인적 요인 분석을 반드시 하는데 되게 탐색적 요인 분석을 많이 하죠. 거의. 그렇게 해서 같은 요인끼리 묶어서 통계를 돌리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9번은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오죠. 직업심리검사 분류에서 극대 수행검사가 있어요. 이걸 인지적 검사라 하고요. 그 다음에 습관적 수행검사가 정서적 검사라고 하잖아요. 성격검사가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걸 설명하라 그랬어요. 각각을 설명하고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를 써라. 8점이네요. 무려 8점. 자, 첫 번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각각.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서 설명 쓰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런 거죠. 제한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례를 두 가지 쓰면 됩니다. 극대 수행 검사부터 들어갈까요? 극대 수행 검사란 일반적으로 그렇죠. 인지적 검사, 능력 검사, 다른 말로 성능 검사라고 하죠. 능력을 쓰는 거니까. 자, 일정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 제한이 있고요. 시간 내에 피검사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검사가 바로 극대 수행 검사입니다. 이거는 답이 있죠.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능검사와 적성검사가 여기에 들어가요. 성취도 검사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비인의 지능검사나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 적성검사나 학업 적성검사나 다양한 특수 적성검사 또는 일반 적성검사, GATB라고 하는 일반 적성검사 이런 걸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습관수행검사입니다. 습관적 수행검사는 말씀드렸죠. 정서적, 정의적인 것을 보는 건데요. 습관수행검사는 정서적 검사, 성격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향검사다, 성향검사다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특정 분야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이거는 앞에서 했던 극대적 수행검사고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쓰지 마시고 여기가 중요하죠. 평소에 습관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다. 이 부분을 쓰시면 되잖아요. 평소에 습관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보이느냐,
뭐 성격적인 측면이나 흥미적인 측면, 태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흥미검사, 태도검사, 성격검사가 바로 이 녀석들이에요. 자, 성격검사 아시죠?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MMPI, 캘리포니아 성격검사 CPI, 마이어브리그스의 성격유형검사 이런 종류도 써주시면 좋아요. 그냥 성격검사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는 대로 하나 정도는 써야 되겠죠. 그냥 흥미검사는 직업선호도검사에서 흥미검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흥미검사에 대한 부분은 또 뒤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4회 때 나왔어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흥미검사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졌습니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검사 각각 유형 2가지씩 썼죠. 인지적 검사는 지능검사하고 적성검사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습관적 수행검사는 성격검사 쓰고 흥미검사 쓰면 됩니다. 그 외에도 태도검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검사는 이거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쵸? 복원이 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사해요. 심리검사는 검사 내용에 따라 능력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성능검사가 있다. 이게 인지적 검사고요. 습관적인 행동 요령을 측정하는 성향검사가 있다. 이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성능검사와 성향검사에 해당되는 검사명을 각각 3가지씩만 써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가 좀 다르네요. 그쵸? 앞에는 설명하고 2가지씩 넣으라 그랬고 이것은 이제 성능검사에 해당되는 거 검사명을 3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향검사 검사명을 3개 써라 라고 했으니까 앞에 문제가 좀 달라요. 자, 성능검사가 있는데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검사명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쓰고 하나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많이 쓰는 게 이거 아닙니까? 웩슬러 지능검사. 그 다음에 적성검사 많이 쓰는 것이 뭐 특수적성검사도 쓰지만 일반 적성검사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일반 적성검사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GATB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성취도 검사. 이거는 이제 토익이나 토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토익 이런 것들이 성취도 검사가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성향검사에서 해야 되죠. 성향검사는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성격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흥미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태도검사가 있는데 여기서 끝내시지 말고 여기서 그 다음에 검사를 적어줘라.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를 쓰시는 게 좋죠. MMPI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성격검사니까. 그 다음에 흥미검사가 있는데 직업선호도 검사 중에 흥미검사가 있다. 뭐 쿠더 흥미검사 앞에 우리가 3회 때 나왔던 스트롱 흥미검사 이런 게 있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 좀 흥미검사 또는 흥미척도 뭐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태도검사는 직무 만족도 검사가 태도검사가 돼요. 예.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이건 태도와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썼습니다. 앞에 문제와 약간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복원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유사한 형태의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11번 문제도 해결했고요. 12번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흥미검사의 종류 5가지 쓰는 건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많이 나오죠. 흥미검사의 종류 5가지 쓰는 것도 나왔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직업선호도 검사에 흥미검사가 있고 스트롱 직업흥미검사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직업카드분류법, 진로탐색검사, 그 다음에 쿠더 흥미검사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흥미검사 종류 쓰는데 약간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3가지 정도면 쓸 수 있는데 5가지를 써야 되니까 약간 힘들어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직업선호도 검사의 흥미검사는 홀랜드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홀랜드. 자, 홀랜드에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이란 게 있어요. 이걸 토대로 개발한 게 바로 이거고요. 홀랜드. 자, 5개의 하위 검사와 각각 6개의 흥미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요. 뭐 이것은 그냥 6개의 흥미 유형만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6개의 흥미 유형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직업선호도 검사의 흥미검사하면 홀랜드를 생각해라. 홀랜드는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의 확자이다.
그래서 6개의 흥미 유형을 가지고 흥미를 척도하는 거다. 흥미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롱 흥미 검사 생각나시죠? 3회차에서 나왔던 거. 우리가 이제 이 척도가 3가지가 있다. 그것이 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일반 직업 분류라고 하는 거. 일반 직업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IS라고 해서 이 기본 흥미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본 흥미 척도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PSS라고 해서 개인 특성 척도가 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이거 기출에 나온 거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GOT라고 하고요. 여기를 BIS라 하고요. 여기를 PSS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같이 알아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스트롱 직업흥미 검사는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 척도, 그 다음에 개인 특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검사다. 이렇게만 써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맞는 거잖아요. 더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스트롱 검사는 다양한 분야의 친숙한 문항으로 구성된 흥미 목록의 형태로 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흥미 정도, 흥미 유무 이런 것들을 묻는다고 합니다.